안녕하세요. 네, 서울법학원 도승하 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3회 감정평가사 합격생 분을 모시고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모신 분은 굉장히 어렵게 섭외를 한 분입니다. 워낙에 수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셨고 바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원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자기 노하우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을 운 좋게 합격한 전창민 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33세에 또 공부 연차가 좀 됐었잖아요. 네,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역경을 다 이겨내고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33세라는 나이가 적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에도 합격을 하고 나서 취업이 잘 될까 뭐 그런 걱정도 좀 했었나요? 초반에는 이제 누구나 다 되게 대형 본사도 잘 가고 이래서 합격만 하면은 그냥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막상 그렇죠. 합격을 하고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제 나이가 약간 걸림돌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대형 본사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고 근데 또 결과론적으로는 잘 풀려서 그래도 그렇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합격 후 취업도 바로 하셨다고. 네. 네.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단연차로서 우리 시험이 한 번에 붙으면 좋은데 사람을 너무 조금 뽑다 보니까 수험생은 많고 조금 뽑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3년차, 4년차가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약간의 뭐 운칠기삼이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다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왜 되고 안 되고 하지만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내가 3년차건 4년차건 단연차의 어떤 노하우 내가 2년차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좀 노하우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창 시험에 많이 집중해야 할 때 좀 이렇게 시험 외적인 요소에 좀 빠져서 수험 생활을 조금 집중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통 다들 좀만 열심히 하면은 이제 2년 차에는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그 그렇죠.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 단연차로 그냥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합격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노하우 그리고 가장 큰 어떤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제 수험 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흔히 뭐 표현을 한다면은 뭐 개인 사정들이겠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집안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정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험 기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사정이 있지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혹시 뭐 그런 좀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본인이 수험을 시작하고 나서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은 그거에 방해되는 거는 중간에 무조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빨리 더 빠르게 합격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험 생활도 그렇고 이런 게 장기가 되면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기에 끝내는 게 모든 분의 목표이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춘 어떤 계획이나 본인의 생각 패턴이나 이런 리듬들이 있기 마련인데 본인이 생각하지 어떤 외부적 요소 때문에 그런 게 깨지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되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잠깐만 참고 빨리 합격을 하시면 그 뒤부터는 이제 더 달콤한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그러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 다른 좀 사정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최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는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잘 조절해서 아무튼 시간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2년차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인 사정이 생기면 최소 필요한 시간 확보가 어려우니까 네.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좀 연차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건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나는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나는 암기가 잘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공부 자료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막 두껍고 막 이런저런 자료들 다 취합하면은 막 프린트물 막 정리 안 돼 있고 그런 자료들을 또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많은 자료들을 뭐 서브집이나 목차집 같은 거를 활용을 했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2, 3년 차 때까지는 그래도 순공부 시간을 하루 8시간 정도는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연차가 되니까 물리적인 양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순공부 시간 10시간은 그래도 채우려고 했고 한 3, 4년 차 때부터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체력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뭔가 또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학원 이제 독서실이 닫고 나서도 개별적으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이제 부족한 과목은 한 최소 1시, 2시까지는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네. 이제 목차집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 학원에 그 과목마다 별도의 목차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게 특히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문제나 유형별 그리고 목적별마다 그 어떤 정해진 그 루트가 있는데 그게 딱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난관에 부딪히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일단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머리 싸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먼저 답안지를 보고 전반적인 흐름이나 어떤 결과치를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왜 가까이 어떤 목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이렇게 체득을 했고 이론이랑 법규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문제나 어떤 그 논점이 있을 때마다 그런 논점에 왜 이런 목차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험장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개별적인 어떤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목차집이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목차집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좀 여러 자료보다는 이제 문제풀이 자료를 좀 다독을 해서 네. 좀 다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방법을 좀 네. 이렇게 선호하는 거네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네. 공부를 한 것이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네. 때문에 거기서 타이밍이나 내용을 좀 많이 놓쳐서 길어지는 수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기준이 생겼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기본서나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에 실무나 이런 법규를 문제를 푸는 게 과연 답안지로도 이렇게 푸는 정도까지 푸신 건가요? 아니면은 쟁점만 확인하는 정도로 문제를 풀었던 건가요? 당연히 이제 그 초반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제 수기로 그 본인들이 각각 정해놓은 분량을 푸는 것은 당연히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나 논점 파악에 대한 요령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문제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논점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목차를 대비하는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차만 잡아보는 정도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무는 정도로? 네. 아무래도 이게 계산 문제이기 문제니까.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감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무는 그래도 최소한 매일 100점 정도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100점에서 실제로 이렇게 푸는 네, 걸로 네. 해서 네. 답안지 작성까지. 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실무는 100점 정도 풀어보고 이론 복교는 이제 문제를 보고 목차 정도만 확인하고 이론 복교까지 다 쓰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고. 예. 그럼 이론 같은 경우에 답안 작성에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무도 마찬가지고 법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어떤 되게 딱 정해지지 않는 답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주관적인 그렇죠. 시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내가 과연 그거에 맞춰 썼다 한들 그게 정답일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되게 큰 과목이라 생각을 해서 어떤 본인만의 논리가 일단 기본으로 해서 목차들 간의 어떤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차의 개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결국 소결이나 아니면 결론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맺는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이해를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총론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강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냥 정해져 있는 실무 기준 해설서에 정해져 있는 방법을 이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1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 암기와 반복적인 이렇게 복기나 아니면 이제 암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 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좀 자기만의 색깔을 좀 표상하면서 출제 의도를 잘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너무 어려운데요. 출제자 의도랑 안 맞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아무래도 서술형이라는 게 또 그런 어떤 약점이 있고 특히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쓴 게 맞을까라고 했지만 결국 시험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공부한 기본서 내에서 나오는 어떤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내가 파악을 못하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남들도 파악을 못하는 거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단연차를 하면서 매 시험 때마다 저만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들도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렇죠. 제가 쉬우면 네. 남들도 똑같이 쉽고. 쉬웠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본인만 어렵다고 해서 되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결국 그냥 똑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논리만 펼칠 수 있는 어떤 서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조만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면에 법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네. 있잖아요. 하지만 이론은 읽어보면 좀 쉽게 친숙한 내용들이지만 굉장히 주관성이 강하고 네. 법규는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생소하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법규를 처음 접해보면서 개념이나 체계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모르면 암기, 무작정 암기, 암기하면 이해된다. 뭐 이제 법규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규 공부는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비단 법규만을 떠나서 시리버 모두 암기는 필수고 이건 선택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는 반드시 필수인데 본인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방법이 좀 되게 다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무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답을 보고 먼저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법규나 이론 같은 경우는 좀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그게 결국에 또 시간 이야기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많은 회독수를 가게 되면은 본인의 이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한테는 강사님이라는 좋은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너무 본인 스스로 고민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원으로 통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사님 이제 바지가랑이 잡고 지칠 때까지 물어보는 게 계속 쫓아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학원이 또 게시판 질문 답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되게 맞습니다.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기가 좋다. 저도 암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암기라는 게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결국에 답안지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만 이해하고 있어도 답안지 쓰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좀 바람 잡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업 목적을 고려하면 저도 이제 암기가 한 7, 80% 정도 선행이 좀 돼야 되고 이해는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답안지 쓰려면 외워야지. 못 외우면 못 쓰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일단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좀 암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하되 뭘 외워야 되는지 그 순서만 잘 정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제 암기파. 근데 저는 네. 암기 그래서 암기 한 8, 2에 2, 뭐 8대 2 정도? 네, 뭐 많이 그 주면 정도? 그 정도 네. 아니면은 7대 3 정도. 음. 그리고 또 저희가 매끄러운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죠. 또 이해력이 없으면은 암기만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하고 뭐 그냥 투박한 형식의 서술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그렇죠. 기름칠을 좀 해줘야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단순 암기만 한다고 해서 이해를 또 못하고 있으면은 내가 암기한 내용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치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해력은 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그거를 이제 골고루 잘 활용을 해서 보다 좀 더 튼튼한 답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암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정말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고 또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럼 암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되게 주먹구구시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잘 먹혔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모든 수험생분들이나 합격생분들의 좀 공통상일 것 같은데 특히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는 저는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두 문자. 뭐 특히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문자를 외우고 있으면은 그때 팍팍 나오기도 하고 또 결국에 그 어떤 두 문자의 흐름이 목차로 직결되는 경우도 그렇죠. 되게 많아서 특히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그래서 두 문자는 뭐 모든 수험생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적으로는 저는 내가 필요하다 혹은 뭐 평가원님들께서 이제 밑줄 치라고 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거의 통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고 특히 법규에서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판례 집 자체도 거의 한 10회독을 했었지만 그 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으로 외우는 게 결국 내가 시험장 가서 뺄 때 빼더라도 좀 더 유령껏 뺄 수 있고 이게 아는 거에서 차감하는 건 쉬운데 모르는 거를 지어서 채워넣기에는 부담감도 있고 그렇죠. 어렵죠. 네.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전체적인 통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기가 필요는 한데 참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만 암기하면 합격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가 또 이제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뭐 수험 기간에 하루 10시간 이상 암기 위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흐름을 잡았다라고 좀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연차 수험생분들한테 한번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면서 오늘 저희 인터뷰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들이 원해서 단연차가 된 건 아니시겠지만 저도 단연차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느꼈는데 참 단연차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거나 저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먼저 합격하는 걸 바라보는 게 되게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슬럼프가 오거나 공부를 아예 놓거나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딱 그때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합격하면은
진짜 그냥 지나간 일이고 결국 우리는 그 상실감을 느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극복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은 축하를 해주고 우리는 빨리 하루 이틀 만에 털어버리고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해서 자신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차는 그 누구보다도 합격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항상 매년 그냥 솔직히 단연차가 된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에 어떤 운이 정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어떤 노력이 덜했거나 실력이 부족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칠기삼이라는 것처럼 결국 어느 정도의 합격권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그해 운, 그날의 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또 이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상실감을 느끼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동차생이나 이제 2차 유예생 분들에 비해서 그만큼 더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기반으로 얻어간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를 자신감으로 삼고 내가 항상 그래도 이제 막 진입한 수험생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고생 좀만 더 하시면 이제 합격이라는 달달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올해 안 되신 분들도 이제 얼마 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좀만 더 화이팅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후배 평가사님들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저희 이제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서울법학원 화이팅! 화이팅!